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두입니다. 네, 우리 앵두님은 다니TV에 몇 번이 아니라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앵두님이 예전에는 이제 신축 하는 걸로도 한번 모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상가주택 투자한 걸로도 모셨고, 지금 이제 고시원 투자로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게 많으세요. 지금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자, 오늘은, 우리 앵두님께서 고시원을 또 창업을 하셨어요. 또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준비했는데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우리 앵두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한 걸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도 오고 해서 지방에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6개월 전에 오셨던 분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께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 나이가 58세였는데 일을 하셔 다치셔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좀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직 애는 이제 고등학교 한 명, 이제 대학교 한 명, 딸이 두 명이었는데 그렇죠. 가장 돈이 들어갈 때죠. 근데 이 아내분께서는 평생 이 어떤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 유튜브를 이제 보셨대 예전부터. 그래서 거기서 뭘 할까 막 고민하고 계시다가 고시원 창업 얘기를 제가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그분이 창업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천에 사시는데 이제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건 사고도 있고 사기도 당하셔서 그래도 서울에 살다가 결국 이제 부천까지 내려가시고 또 이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아내분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려고 이제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창업을 하게 됐어요. 거의 4개월 동안 그분이 이 신발 밑창이 2개나 다를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 나오세요? 한 달에 월세가?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이제 지금 공실이 좀 있긴 한데 280에서 30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5천에서 그 정도 나오면 꽤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보증금이 그래도 5천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위치도 안 좋고, 뭐 지금도 이렇게 상가들 보면, 임대료, 보증금이 되게 싼 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서 이제 따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사례도 봤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오셨던 분은 자매인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대학생인데 아버지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1억 원이 준비된 돈을 가지고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1억으로 한 350에서 한 45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해서 팔았대요. 다시 팔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에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2개를 또 한 거예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하나씩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서 지금 한 600 정도를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절실한 마음에 이제 초보를 했는데 다 이렇게 궁합은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앵두님은 이 고시원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게 언제였어요? 저는 작년 7월에 마음 먹었죠. 얼마 안 됐네요. 작년 7월에? 네네. 작년 7월에 마음 먹고 네. 이제 7, 8, 9월 2개월 이제 미친 듯이 임장하고 네. 그리고 9월에 계약해서 이제 10월 말에 잔금하고 11월에 오픈을 했죠. 어이구, 그러면 이제 오픈한 거로 따지면 이제 1년도 안 됐네요. 그죠? 네, 이제 1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거 하실 때? 이제 고시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막할 것 같아요. 이제 뭘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 법률적인 것도 있는데 뭐 고시원 매매 사이트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네. 통해서 처음에 해보시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고시원 전문 중개인들 분들 만나면서 임장 다녔고 안 그러면 사실 고시원 매물을 이제 제가 2호점은
뭐 직거래로 네.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인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으면 중개인 분들을 저는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무섭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그 중개 수수료가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그죠. 위험을 리스크를 해지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중개 예. 수수료요? 중개수를 해서 창업비용 전부 다 하면 아, 전부 다 해서 1억 1,200이요. 1억 1,200. 네.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것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하고 중개 수수료 같은 것까지 해서 이제 1,200이 그 돈이고요. 보증금이 6,000, 그다음에 권리금이 4,000.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처음 했을 때 공실이 좀 많았었죠. 네, 많았죠. 얼마나 있었어요, 공실이? 공실이 절반 정도로 알고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파도 계속 뭐가 일이 나와가지고 좀 심장이 몇 번 철렁했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분명히 절반 정도만 공실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파시는 분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축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파시는 사장님은 비교적 좋은 분을 만나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그분이 관리 소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정확한 공실률 파악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뭐 돈을 그러니까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고시원을 3개나 운영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관리 소홀인 상태여서 공실 파악도 정확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지금은 이제 거의 만실 찾다가 최근에 좀 또 빠져가지고 지금은 한 75% 정도. 75%. 입실률이. 입실률이요. 그러면은 이제 100개면 이제 75개 정도가 차 있고 네. 25% 공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달 평균 비용 다 제하고 네.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00에서 300 300 정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번 달은 그래도 저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와요. 저번 달까지 에어컨을 여름이었으니까. 많이 네. 틀었는데 이제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10월, 11월은 공과금이 가장 적게 나가는 달이실 거예요. 이제 보일러 틀기 전까지. 네. 그래서 조금 수익이 괜찮죠. 그럼 이제 고시원은 냉난방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여름엔 에어컨, 네. 겨울엔 난방비. 예. 이게 더 많이 나가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여름에 전기세는 방 한 40개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네. 나오고요. 연면적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전기세는 한 80만 원. 80만 원. 아니 전기세가 그러니까 여름에 100만 원 나오고 가스비, 난방비는 한 80만 원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25% 아직 공실 상태잖아요. 네. 이제 그걸 메꿔야 이제 400, 500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메꾸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어때요? 네.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까 딱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특성상 단기 손님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채워도 또 나가시고 또 채우고 또 나가시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앵두님도 이제 1년 차시니까 이제 자꾸 이제 노하우가 이제 생기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요 이제 공실률을 이제 최소화시켜 가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나요? 아니면 이런 고시원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그 마케팅 네, 말씀이시죠? 마케팅 하시는 거. 네, 고시원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런 어플도 활용하고요. 뭐 블로그도 하고, 뭐, 다양한 최대한 그 수요층,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은 최대한 많이 열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통 이제 한 주에 지금 아이가 2명이나 있으시잖아요. 네. 한 주에 보통 쓰는 시간이 요 네. 고시원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가서 일을 모아놨다가 한번 하시는 한 거예요? 번에 보고 뭐 쌀도 채우고 김치도 채우고 청소할 것도 좀 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2-3시간 정도 일 보고요. 네. 그 일이 많을 때는 2시간 정도 걸리고 적을 때는 1시간이면 1시간 끝나고요. 그래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전화로 전화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앵두님이 하시는 게 일주일에 뭐 적게는 한 3시간에서 많게는 한 뭐 5시간, 6시간 그 정도 일주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김치하고 쌀을 채운다는 거. 네. 그러면은 거기 입실하신 분들에게 이제 쌀하고 김치를 이제 제공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쌀하고 김치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식사를 해서 드시는 건가요? 네,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놔두면 밥이 떨어지면은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밥을 해드리러 계속 갈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게 되게 그러게요.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알아서들 그냥 떨어지면 마지막 밥 푸신 분이 그냥 밥 사실 쌀 쉽잖아요. 네. 씻어가지고 물 맞춰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알아서 해 드시더라고요. 아쉬운 분이 이제 밥 없으면 또 설거지해서 또 안 치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김치는요? 김치도 그냥 이제 통에 넣어놓으면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쌀하고 김치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또 다른 거 제공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만 제공해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고시원들 보면 예전에 제가 다른 이제 고시원 생활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뭐 라면을 제공하는 데도 있는데 라면을 매번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4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꼴이죠. 네. 이렇게 이제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국까지 제공해 주신 데가 있어요. 아침에만. 네. 이렇게 근데 그런 데들은 확실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식비가 주니까 좀 시설이 안 좋아도 이제 그런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오셨는데요. 시설을 추가하면 나중에 시설 권리금을 이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어때요? 시설 권리금? 근데 이거는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되는 시설은 나중에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도배 같은 거. 그렇죠. 도배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날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 근데 뭐 도어락이나 CCTV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운영만 또 잘 되면 또 운영 권리금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내가 월 수익을 얼마나 만들어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 권리금하고 이제 시설 권리금 이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영수증을 모아놔야 하나요? 이건 이제 비용적인 거죠? 네. 어떻게 다 모으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면 뭐 요즘은 다 세금 계산서 처리되니까 하기가 그런 걸로 하고 있고 뭐 영수증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더 좀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겠죠? 뭐 모아놓으면 좋지만 저는 그렇게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앵두님이 사실 이것저것 한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집이 고시원 말고도 좀 다른 사업도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이런 질문도 저도 가끔 받는데,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 목소리라는 분께서는 최소 방 숫자는 몇 개 정도 돼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고시원을 한 10개짜리 해가지고는 운영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대체로 몇 개 이상 정도로 알아보셨어요? 저는 최소 35개 이상. 35개 이상. 30개 이하면 사실 그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좀 힘든 구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상 계속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시기 때문에 만실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은 항상 그래도 공실률을 한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최대 매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월세 내고 뭐 고정 비용 지출하고 수익이 남으려면 최소한 35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요. 여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이제 1억 자본으로 어느 정도 규모, 지역 가능한가요? 1억으로 서울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1억으로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보통 보증금이 5천에서 네. 6천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5천에서 6천 빼고 나면 이제 4천에서 5천 정도 권리금인데 거기 네. 이제 시설 투자비가 조금 들어간다 치면 권리금 한 3천 선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제가 요즘에 이 고시원 올리고 나서 했다는 분들이 메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질문에 저도 이제 대신 답변 드리면 뭐 서울에서 8천, 9천 갖고 하신 분도 최근에 이제 2분 메일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죠. 이제 서울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비율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뭐 1억 정도로도 찾아보시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근데 네.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서울 뭐라 했죠? 서울 신용보증재단. 서울 신용보증재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한 지 3개월 이상이 되면 네.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3개월 이상 됐을 때? 네. 이제 물론 개인의 신용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품이 다르고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제가 이게 100%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됐을 때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요. 금리는 얼마나 좀 됐어요? 금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3점 몇 프로인데 서울시에서 절반을 부담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혜택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지나니까 또 2천만 원 더 돼가지고. 또 돼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억 1,200 중에 5천만 원이 이제 대출로 다시 그런 게 회수가 있었군요.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앤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요. 3개월 됐을 때 3천만 원까지, 6개월 됐을 때 2천만 원 추가로 받으면 네. 5천만 원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1년인가 2년 지나서부터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되고 이게 그때그때 나오는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 저는 이제 이것까지 받아서 지금 투자금 묶여있는 투자금이 한 5천, 6천 정도로 이제 최소화 시켰으니까 네. 수익률이 훨씬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고시원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2개, 뭐 많게는 3개까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비가 어느 정도 회수되면 그거 갖고 또 하나 어떻게 차릴 수도 있겠네요. 그 고시원 이제 할 때 창업자가 가장 고민하는 게 입지거든요. 네.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우리 앵두님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저는 코로나가 너무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주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직주 근접을 네.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제가 거주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네. 일자리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특히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주변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학가가 전멸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학교 그래서- 지금 원룸들도 공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학가는 저는 좀 피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시원 보면 이제 입시생들이 다양하잖아요. 대학생도 네. 있고 이제 성인도 있고 한데 지금 앵두님이 하시는 데는 위치가 어느 쪽이시죠? 저는 강남 쪽이요. 강남에. 네. 그러면 거기 입시생의 뭐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고시원들이? 거의 직장인 분들이 한 70% 정도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학생들, 네. 아니면 인턴 사원들, 이런 분들 문의도 많이 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제 매달 그 입실료를 매달 내잖아요. 네. 그렇죠? 월세를 밀리는 분도 좀 있으시지 않나요? 네, 있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생기면? 근데 이제 일단은, 뭐랄까, 이렇게 두 가지 부른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네. 못 내시는 분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냥 깜빡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네, 깜빡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고요. 이제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한 20% 정도 계신데, 네.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금 알림, 3일후 입실료를 내셔야 합니다라는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뭐 최소한 계획이라도 좀 알려주셔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그래야 저도 이제 월세를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이제 늦게라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원룸인데 보면 이제 일주일에 가볍게 문자를 보내요. 이제 대부분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월세를 내는 거 깜빡깜빡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주일 뒤에 이제 월세 날입니다. 이제 3일 뒤에 한번 보내고 당일날 한번 보내고 그러면 웬만하면 잊혀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고시원은 이런 오피스텔이나 원룸하고 다르게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그쵸. 보통 한 달치가 이제 보증금인가요? 아니요, 저는 거의 보증금이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좀 시설이 조금 많이 잘해놓으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 받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5만 원 받고 있어요. 5만 원.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고시원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거기서 있으면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1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가시고 대부분 이제 전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네. 전화로 하는 건 어떤 업무예요? 그 이제 일단은 주요 업무는 이제 방 보여드리는 거, 네, 그리고 계약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제 관리에는 뭐 청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 아이템 채우기 네. 정도가 있겠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관리는 청소니까 청소나 뭘 채우는 거는 진짜 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방을 보여드리거나 계약을 하는 일은 이제 그냥 전화나 비대면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요즘은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방을 보여드려야 될 때는 직접 안 가도 되고 네. 오신 분이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CCTV를 잘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시면 CCTV를 보면서 네. 이제 어디 가서 몇 호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번호키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거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그거 보고 직접 보시니까 서로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고시원 창업하는데 한 1억 1,500 정도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네. 1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한 90%까지 망실료를 채워놓고 네. 한다고 하면 팔 때 네. 매매가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저는 권리금을 이제 4천만 원 주고 샀지만 네. 제가 처음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제 4천만 원 정도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네. 사실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비쌌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한 3천에서 3천이면 잘 샀다고 생각하고요. 3,500이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4천에 샀으니까 네. 이제 그래도 보통 권리금이 월 수익금의 2년치더라고요. 월 수익금의 2년치 예, 권리금이요? 이제 스탠다드한 기준이. 근데 네. 거기서 뭐 시설이 좀 더 좋으면 시설 권리금이 추가되는 거고, 거기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 있으면 조금 깎이는 거고 하는데, 네. 월 300 정도 수익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1년치, 2년치가 7천만 원 정도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리모델링까지 하면은 권리금 한 7, 8천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사서 네. 잘 운영해서 팔면 이제 권리금을 꽤 많이 붙여서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을 봤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오랫동안 운영하시지 않고,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앵두님은 이제 1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분은 한 8년 차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걸 매입해서, 좋게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1억에 매입을 했으면, 권리금 한 5천 내지, 많게는 1억까지 붙여서 해서 팔아서, 그렇게 이분은 1년마다 권리금으로 한 5천 내외 이상을 버시더라고요. 운영 중에는 임대소득을 벌고. 네. 아까 이제 잠깐 기계 고장으로,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고시원 창업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때요? 하나 뭐 더 해볼 생각도 있어요? 아, 네. 6월에 네. 이제 2호점. 해요? 네. 6월에요? 네, 6월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럼 현재 2개 하고 있는 거네? 네. 그건 어디에 하고 있는 건데? 그 근처로. 왜냐면은 이제 이게 너무 지역이 나뉘면 저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예, 로스가 많다고 생각해서 근처로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우리 앵두님이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오픈했다고 하네요. 거긴 창업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아, 거기는 사실 무권리. 무권리요? 예. 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특수 케이스라서 좀 뭐랄까, 네. 네, 좀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무권리도 있고 네, 이런 거 운영 이제 잘해서 나중에 팔면 내가 또 운영 권리, 또 시설 권리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매달 입금 날짜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뭐 관리 앱이 있나요? 왜냐면 뭐 혹시 막 30개, 40개 되면 이거 매일 이 사람이 언제 마감인지 네. 입금 날인지 나도 그쵸, 헷갈리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거는? 아, 저는 에버노트에 이제 기입해가지고요. 그 호수, 성함, 옆에 이제 입금 날짜 네. 해가지고 이제 입금일 기준으로 리스트를 업해가지고 이제 그 입금일 3일 전에 문자 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이제 앱 다루는 게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날로그로 해야죠. 노트에 적어놓고. 네. 아, 그죠?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엑셀 저도 못하고요. 엑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아날로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네. 저도 머리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꼭 그런 거 어플이나 이런 거 잘 활용 못 하셔도, 노트에 적어서도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예,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충분히 뭐 네. 이게 한 3, 40개 정도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충분히 네, 가능하더라고 봅니다.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했어요. 여러분들 고시원이 우리 주택처럼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고시원 입시생들한테 전입신고 권장하시나요? 어때요? 네, 권장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는 고시원이 이제 상가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요금이 일반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약간 주거용으로 수도를 쓴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네.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전입신고를 더 권장하시는군요. 네, 그쵸. 네. 여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고시원 매물. 이제 고시원 매물 이렇게 소개해 주는 데가 뭐 사이트가 많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데서 좀 정직하지 않은 곳에 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분들도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고시원 매물을 정직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곳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곳이 있나요? 저는 고시원 매물을 정직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네. 내가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매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 눈을 어떻게 길리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잉클에 네. 이번에 그 준비편 강의를 녹화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기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찾았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임장을 계속 다니면서 정말 최소 30개 이상 보다 보면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다라고는 확신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확신까지는 못 찾을 수 있지만 네. 최소한 이건 아니다는 걸러낼 수 있거든요. 네. 전 초반에 제가 잘 모를 때 어떤 중개인 분이 초역세권이긴 했는데 네. 권리금이 1억이었어요. 네. 근데 월 300만 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1억 권리금에 수익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 권리금 1억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분명히 괜찮으니까 이렇게 확 마음이 꽂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덜컥 그걸 샀더라면은 저는 그건 거의 사기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두님이 잉클, 저희 인생이마크에서 잉클에서 그 고시원 창업 이제 이론편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실무편도 올릴 건데 거기 보시면 아까 그 질문하셨던 내용, 고시원 매물을 어떻게 찾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이론편 듣고 한 2, 30개 보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절대로 고시원을 절대로 급하게 창업하지 마시고요. 이론편 들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 20개 정도만 봐도 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담임쌤 그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해 본 적 있나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어요.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총 거주 기간이.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싼 고시원부터 거의 진짜 조금 비싼 데도 있어봤어요. 한 달에 50만 원짜리도. 우와, 50만 원짜리는 되게 좋겠네요. 네, 거기는 그냥 오피스텔급이에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거기를 이제 왜 살게 되냐면 고시원이 이제 처음에 소개받은 게 50만 원짜리였어요. 저는 그전에는 고시원도 잘 몰랐고 그래서 고시원은 원래 이렇게 비싼 거구나 해서 2달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옆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대체로 이제 20만 원 전후짜리에서 한 7년 정도 우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여기 이제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신규로 창업하는 것과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 중
처음 하시는 분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제 고시원 창업이 이제 신규 창업,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시원을 시설해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고, 네. 기존에 하시던 분 거를 인수해서 창업하는 이제 인수 창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때요, 이거는? 네, 당연히 후자죠. 후자. 네. 그러니까 인수받는 거. 네. 왜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신규로 창업한다는 거는 고시원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잉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재는 이제 고시원 신설 관련 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요. 신설을 했을 때 수익률을 맞추기가 굉장히 그죠. 힘든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시원 관련 법이 좀 더 강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네. 소방법이. 그래서 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고시원을 하게 되면 네. 수익률이 네.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걸 한다고 하면 기존 거의 그 기득권을 네.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시원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서 고시원 방이 최소한 35개 이상은 돼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고시원법에 따르면 네. 이제 신설 고시원은 29개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요? 이제 네. 29개 이상은 안 되고 이하에서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29개까지만 신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도 모든 방에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건축을 해보시니까 당연히 아시고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방에 창문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건물 연면적의 사이드로만 방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스가 엄청 많아지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설은 거의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방이 많은 고시원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몸값이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창업하신 분들 많이 만나 뵀지만 지금 창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외식 창업이죠. 근데 그 창업자들의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간 시설이나 권리금을 다 이제 잃고 나오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 권리금 1억 하던 게 무권리 매장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고시원은 근데 이제 시장에 보면 항상 이제 수요 공급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상가 시장도 많이 안 좋아졌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공급이 많은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고시원의 이제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진입하기 이제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고시원들만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공급이 추가로 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은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왔고, 네. 그럼 수요는 계속 늘어가느냐? 어때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고시원에 사시는 이제 수요자분들이 어떤 분일지 저는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원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원룸을 접근하기에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원룸보다는 그 아래 등급의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경제가 아무래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당장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폐업도 많이 그렇죠. 하고 또 계속 그런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일시적인 건 있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알바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수요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월 고정 지출 비외 이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데 일단 고시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지출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고정 지출이 뭐가 있고 세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고정 지출은 이제 네.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비용 인터넷 비용 하고 보험. 보험? 네. 보험 무슨 보험이죠? 이제 그런 시설 관리 보험, 시설 관리. 네, 네. 화재 보험 같은 거요. 네. 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정수기 렌탈비, 음, 그리고 유선 전화비, 그리고 광고비. 광고비.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세요? 제가 계절별로도 다르죠? 네, 계절별로 다른데 평균치를 내봤더니 네.
제가 잠깐만요. 전기세하고 네. 전기수도 가스해서 제가 아까 적어놓겠네요. 적어놓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전기수도 가스가 이제 평균적으로 120 정도. 120 정도. 네, 방 40개 정도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인수받을 때는 이 인터넷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이게 인터넷을 가입하면 뭐 그런 목돈을 주잖아요. 그 네. 뭐라고 항목이 뭐지? 그 목돈을 주는데 그거를 전 사장님이 챙겨 가신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월 납입금이 높아요. 그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지원비를 조금 받고 월 납입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예, 그거는 저는 지금 38만 원 내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24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고 이거는 딜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받고요. 네. 전화, 유선 전화비, 보험, 정수기까지 해서 이제 인터넷 한 30만 원. 네. 그리고 쌀, 김치나 기타 부식비 해서 그것도 한 30만 원 해서 120에 30 더하면 얼마죠? 120에 30. 180. 네. 네네. 여기에 이제 뭐 시설 관련 뭐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20만 원 추가해서 매달 한 200만 원 200만 정도 원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영을 어떻게 하냐 좀 다르겠지만 뭐 이제 부식을 좀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좀 네, 지출이 그쵸. 많겠지만 네. 지금 앵둥이 같은 경우 한 200 정도 이제 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출은 상에 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제 세금인데 이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부가가치세 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소득세. 네. 음, 종합소득세 이제 그쵸?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그 세율 구간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세 그 네, 세율 네. 구간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벌면 더 많이 나가는 이제 구조인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고시원 여기 이런 분 이분도 이제 고시원을 하시나 봐요. 이제 우리도 한 4년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 우리가 이제 돈 버는 게 참 네. 쉬운 게 없죠. 그쵸. 고시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시는 분 보면 또 쉽게 하시는 분 있지만 또 좀 귀찮은 일들,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편히 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른 창업하다가 이렇게 고시원 창업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 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참 그래도 편하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인건비 벌어가기도 힘든 구조인데 네. 그런 거 하시다가 고시원 오신 분들은 세상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있다가 이제 고시원 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게 벌어도 제 시간이 더 조금 투여가 된다면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시원은 그래도 그게 가장 자영업, 그러니까 창업 중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준님께서 지금 1년도 안 된 아이 있고 6살 큰 네. 애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시원도 2개를 하고 지금 원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다른 사업도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준님은 내 시간을 이제 최소화하고 투입하는 걸 남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되게 허밍데이님께서 시간과 맞바꾸는 벌이는 높.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어떤 걸로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앵두님은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네, 저는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어요. 대체로 고시원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네, 사업자로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법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금 관련해서 번거로움이 많다 네. 보니까 일단 뭐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서 개인 사업자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벌이가 되지 않는 때까지는 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 보시는 게 그쵸. 맞다고 생각해요. 이 법인은 괜히 이제 어설프게 했다가는 신고하는 것도 많고 네.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고정 비용 지출도 네. 많고요. 개인으로 하시는 게 낫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총무를 둬야 되나요? 지금 앵두님 총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이 운영하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고시원 총무 두고 하신 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음,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 총무를 관리하는 일이 더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시구나. 실제로 임장 다니면서 총무로 인해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그것도 케바케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그냥 총무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총무 없이도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 한 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필요한 거 하시고 나머지 이제 전화로 하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음, 근데 사실 약간 뭐랄까, 총무를 공식적으로 이제 두진 않지만, 네. 자발적 총무라고 할까요? 네. 네, 이게 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좀 계세요. 그래요.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제 고시원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이제 청소 문제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깨끗해요? 아유, 더럽죠. 그리고 뭐 사실 청소해놔도 네. 한 사람이 김치 국물 한 방울만 흘려도 더러워지는 거니까. 근데 청소를 저는 청소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제 사업장이고 네.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몸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총무를 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뭐 입시 공부 하시나 봐요. 근데 네. 방 하나 공짜로 드리고 어차피 이제 공실료는 일정 부분 있으니까 내가 방 하나 드려도 사실 문제는 없죠. 그분 네. 입장에서는 공짜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40인가 50만 원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하시면서 주야간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해서 해서 이분은 지방에 계신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무님만 잘 만난다면 그것도 자기 복이죠. 네, 그렇죠. 인복이죠. 그런 좋은 분을 만나야죠. 네, 그죠? 좋은 분을. 그쵸. 그래요. 자, 여기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자, 그 고시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부식은 제공해 주시나요? 제공하신다면 어떤 수준에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까 쌀하고 김치만 제공하신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입실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걸로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쌀하고 김치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2호점은 밥을 별로 안 드시고 라면을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라면을 아니, 쌀, 김치, 라면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 라면 어때요? 많이 드시나요? 라면? 네. 저는 사실 고시원 살 때 거기가 쌀, 김치, 라면만 제공했어요. 네. 이제 먼저 일 때는 이 라면이 없어서 옮겼어요, 중간에. 라면이 있는 데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라면을 하루에 5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육체운동을 많이 할 때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밥하고 김치만 먹으려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있는 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 보통 그 한 달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부식비가 대략? 부식비, 쌀, 김치 해가지고 한 20만 원 20만 정도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세탁실이 있잖아요. 네. 고시원 보면 이제 공용 세탁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세탁실이 있나요? 네, 있죠. 세탁기가 몇 대예요? 세탁기 2대요. 그럼 거기 세탁기에 들어가는 뭐죠? 세제? 네, 세제도 같이 놔주는 거예요? 네, 세제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빨래를 어디서 말리시죠? 아, 건조기가 있고요. 옥상도 있고요. 옥상도 네. 있고. 예전에 저는 이제 건조기도 없고 옥상도 잠가놔서 방 안에서 되게- 말렸었어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말리는 거죠. 오래전 얘기라 저도 고시원 얘기하려면 오래 살아서 한 달 내내 말을 나중에 고시원 관련 책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생활이 어땠는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장 갔을 때 옥상이나 건조기가 없는 곳은 방에서 말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복도에 다 빨래대가 나와 있고, 음, 그러면 복도에서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게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옥상이 있는지, 그리고 건조기를 놓을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건조기. 왜냐면 고시원 공간이 너무 작아서 방 안에 빨래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널어도 공간이 너무 작고 네. 또 잘 마르지도 않고.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지방. 지방에도 이제 고시원을 할 수 있냐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몇몇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지방이 뭐 대도시는 모를까? 이제 사람이 별로 없는 소도시 같은 데는 고시원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뭐 주변에 지방에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많은 그죠.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방은 왜 또 고시원이 잘 안 되냐면 원룸 같은 게 임대료가 굉장히 싸요.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쵸.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굳이 원룸 고시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은 고시원 하는데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뭐 지방이라고 해도 뭐 광역시, 대구나 부산, 광주 이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소도시는 좀 힘들다는 거. 네. 또 여기 근데 방금 네. 말씀 주신 부분에서 네. 그래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지역 얘기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원룸 월세가 비싼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야 하는데 원룸은 비싸면 아무래도 고시원으로 오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룸이 좀 비싼 지역이 고시원을 하기에 좋지 않나. 맞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여기 이런 질문 하셨네요. 남녀 방, 구역을 나누어서 있나요? 지금 하시는 게 한 개 층인가요? 두 개 층인가요? 1호점은 3개 층이고요. 2호점은 2개 층이요. 그럼 남녀가 구분되어 있나요? 층으로? 구분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구분을 하는 게 그 원장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게 원장 특정 맞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녀가 같은 층에 있다는 건 좀 불편한 그렇죠. 일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 원장 입장에서는 네. 남자 손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자분들이 훨씬 까다로우세요. 까다로워.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애초에 수요층도 남자분들이 거의 한 8, 여자분들이 2.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층을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여자층이 공실이 잘안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한 4개 층 한다고 하면 한 개 층은 여성으로 하고 네. 3개 층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자 비율이 한 7, 80% 높기 때문에 만약에 층으로 구분해 놓으면 네. 여자 층 부분이 공실 생길 염려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구분하지 않는 게 이제 좋다고 먼저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층인 경우에 하나씩 나누면 50대 50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건 안 좋은 것 같고요. 3개 층, 4개 층일 때 네. 3개 하나 이 정도는 비율이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 화장실이 그 고시원에 있나요? 아니면 공용으로 쓰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룸이 있는 1호점은 반반 섞여 있고요. 네. 2호점은 이제 올 원룸이요. 올 원룸. 네,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이 필요 없죠. 방에 다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데는 공용 화장실 없나요? 1호점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청소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근데 화장실이 조그매가지고요. 음.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네.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하나 하는데도 그거 하나 한다고 사람은 부르면 무조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가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하신 데는 그럼 고시원이 그 방 안에 그 화장실하고 샤워 부스가 있는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요. 네, 그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치사시설 네. 그건 이제 불법이죠. 네, 그렇죠. 치사시설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 공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부스 넣는 거는 괜찮지만 그 방 안에 치사 설비를 두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둘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 자. 근데 가끔 있어요. 봤어요. 저 그래? 임장 다니다가 예, 좀 넓은 방에는 치사시설 있는 고시원도 보긴 했어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지방의 이제 원룸형 고시텔이며 경쟁력이 별로일까요? 리브랜드님이 지방에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요번에 대한 질문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룸을 이제 짓게 되면 만약 원룸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주택은 이제 세대 단위로 주차 대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룸이 30개다. 그럼 적어도 주차장을 뭐 30대, 적게는 한 15대까지는 놔야 되는데 그 정도 늘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룸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이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주차장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데 이 원룸형 고시텔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할 때 주차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룸형 고시텔로에서 할 때 주차장 부족한 건지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으로 했을 때는 한 10세대밖에 안 될 거를 고시원을 하게 되면 뭐 30세대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세요. 지금 원래 5시까지인데 아까 중간에 방송사고가 있어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방송사고 난 거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기계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아픈 거 아니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요. 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자, 이제 보면 지금 고시원이 방마다 에어컨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덕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에어컨이 있고 방마다 이렇게 덕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는 시원하고 어디는 불시원하고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네, 있죠. 다소 있죠. 왜냐면 에어컨 근처가 확실히 더 시원한 것 같고, 그쵸. 그런 고민도 에어컨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덜 시원할 수 있고, 또 이 온도는 정말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별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 데는 권리금이 좀 비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저는 개별 에어컨 시설이 여름에는 개별 에어컨이 있나요?라는 전화도 되게 많이 왔어요. 개별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쵸.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더위를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별 에어컨이 있는 건 당연히 좋은데 다소 그게 있어요. 에어컨 청소를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에어컨 청소비가 또 특수 청소라서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에어컨 청소비도 조금 관리 측면에서도 개별 에어컨은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개인의 온도 차는 덕트가 그래도 춥다는 분이 계시고 덥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단체 생활이다 보기 때문에 이제 누구 한 명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조율하는 게 원장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고시원 살 때 여름인데 덕트인데 이제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에어컨 바람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방들이 한 25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는 그냥 10만 원에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10만 원짜리에서 제가 한여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더위를 참았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격 메리트라도 줘서 잘 조율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시원 처음에 이렇게 알아보실 때 방마다 에어컨이 있지 않고 덕트 형식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런 거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끝에 방들이 좀 균일하게 어느 정도 바람이 나가는지 아예 안 나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시원 알아볼 때 확인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샤워 부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함께 있으면 좋나요? 선택적으로 입주. 네. 지금 이쁜 팅거님은 팅거님 아니시죠? 팅커님. 팅커님은 고시원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계속 조언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까 이제 월세 이제 밀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밀리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밀리면 나가시라고 해야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직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좀 미납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제 열심히 벌어서 갚고 계세요. 참 이런 것들은 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참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냥 어찌 보면 이게 최하의 그분들의 거주 수단인데 여기서 나가면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참 이렇게 그냥 강제로 내보내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얘기, 전 되게 웃겼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3년을 계약하겠대요. 그래요? 네, 근데 고시원 원장 입장에서 3년 계약은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3개월치를 선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솔깃한 거예요. 3년을 계약하시고 3개월치를 목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서 얼른 방을 드리고 자기가 근데 뭐 어쩌고 멋이 어쩌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년과 3개월 선불을 솔깃해가지고 그럼 계시라고 하고 제가 막 되게 잘해드렸어요. 근데
주신다는 날짜를 한 1번인가 2번 이제 어기시더니 야반 도주하셨어요. 아이고. 일주일간. 그분은 그런 의도로 들어오셨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향 저격을 하신 거죠. 고시원 원장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공략을 하신 거였어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여러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사시나? 예, 그래가지고 방 어지럽게 계속 그 편의점에서 소세지랑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넷플릭스만 한참 보다가 나가신 것 같아요. 참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럼 보통 고시원 방에는 TV도 있나 봐요? 네. 그러면 고시원 방에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제 TV, 냉장고도 네, 있나요? 냉장고,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 그게 그 한 평 뭐 정도 되는 공간에 양 알차게 들어져 있는 네.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커 보인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것들이 있고 이 침대도 책상 밑으로 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0.8평짜리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냉장고도 이제 요따만한 거죠. 조그만 거. 네. 그런 것들. 그래도 이제 저렴한 비용에 이런 가정 가구, 침대, 옷장까지 조그만 거긴 하지만 다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서민 돈 없는 분들한테는 참 감사한 거죠. 네. 저도 고시원 없었으면 가성비가 좋죠. 네, 길바닥에 살아야 됐었습니다. 네. 예전에. 네. 이제 방 월세가 궁금하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뭐 크기마다 좀 다르겠는데 지금 앵린리 같은 데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있어요, 월세가? 미니룸이라고 화장실이 없는 방은 이제 25만 원에서 한 32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딸린 원룸은 35만 원에서 한 45만 원까지 받고 45만 있어요. 원까지. 네. 이제 50만 원 넘어가는 건 없네요. 네, 그 정도로 40만 원만 넘어가도 조금 거부감이 제가 느끼는 바로는 43자 앞에 3자로 시작해야 그래도 좀 생각하시고 40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하시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창가가 있는 방, 또 뭐 안쪽에 있는 방, 또 원룸형이나 뭐 따라서 가격 책정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세요. 맞아요. 계획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네. 제가 그 방을 청소하면서 엄청 욕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나요?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사기꾼이 아닌지. 이제 2번은 안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돈 안 내시면 저는 이제 입실 안 시킬 거예요. 정말 고시원에 보면 우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다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네. 고시원에 오신 분들은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계약서가 폼이 있고요. 근데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네. 그래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도 이제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또 이제 계약서 폼이 고시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한데 네. 고시원 폼이 그 고시원의 그 입실 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뭐 인터넷 쳐보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주택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사업자죠. 네. 고시원 사업자. 이 사업자가 고시원 사업자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렇죠. 고시원 업으로 해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네. 등록이 되죠. 그래요. 여기 또 혹시 외국인도 있나요,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 전 사장님한테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메리칸들은 너무 또 개방적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벗고 다녀? 벗고 다녀서 또 그거를 이제 또 코리안들은 또 너무 벗고 다니니까 옷 좀 입어라 이러면은 이제 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네. 막 너무 또 개인 터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이 외국인들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원룸형 고시텔이 가장 경쟁 관계인 주거 시설인 원룸인데 고시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장점이 무엇일까요? 라는데 돈이죠. 이건 어때요? 네, 그렇죠, 돈이죠. 첫 번째는 고시원은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룸도 살아봤고 고시원도 살아서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네, 가장 정확하겠네요. 네, 고시텔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금액이 싸요. 그쵸. 왜냐면 원룸은 지금 웬만하면 다 40만 원 정도, 5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관리비. 그렇죠.
관리비 원룸 따로 내야 되죠. 네. 또 전기수도가스 원룸 따로 내야 되죠. 고시원은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룸은 그래도 보증금이 적어도 200, 300, 500, 1000만 원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그런 보증금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 또 하나, 저한테는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이런 거 말고도 고시원은 밥, 김치, 라면을 줬다는 거. 맞아요. 이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식비 좀 무시 못하죠. 힘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원룸 같은 경우는 뭐 1년 계약,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고시원은 뭐 1개월 단위로 계약하니까 가끔 이렇게 출장 오신 분이 2, 3개월씩 있다가 네. 가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거 되게 큰 장점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시텔이 원룸하고 가격이 비슷할 때도 이런 고시텔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원룸하고 고시텔은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지방은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싼 데들. 근데 지방도 역시 뭐 전기수도 가스나 관리비는 다 내야 되잖아요. 식비 제공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시텔이 이제 강점이라는 거. 네. 여기 알렌님? 네. 엘른님? 네. 암자 입시원들이 거칠게 항의, 콤플레인, 시비 거는 경우 없나요?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케바케인데 한 분이 이제 계속 좀 사업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잠깐 계셨는데 네. 사업이 잘 안 되셨는지 계속 밤마다 술을 드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니까 이제 그분한테 술을 드시지 마시던지 아니면 술을 계속 드실 거면 나가셔라 마시든지, 네.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때도 좀 술에 취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싸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로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예, 했는데 그렇게 이제 술이 깨시고 알고 봤더니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막 다른 방 도배하고 있고 이러면은 세상에 월드콘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갖다 주시고 막 커피도 타서 갖다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는데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술을 마시고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원에 하신 분들이 다 사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드시면 그런데 술을 드시게 되면 이제 이성보다는 내 본능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내 안에 이제 응어리진 게 터져 나오는데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술이 죄죠. 네. 술을 먹으면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술 깨고 나서는 오히려 더 좋은 분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제가 이런 경험은 없는데, 그렇게 말이 안 통하거나 이제 상식적으로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죠, 그때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여기 이런 질문 드렸어요. 고시원 에어비앤비로 가능한가요? 네, 에어비앤비로도 많이 광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을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쵸. 안 하시죠. 이제 에어비앤비도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는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똑같다. 요즘 다중주택도 좋아 보이던데, 네. 우리 이제 앵두님도 이제 하나 하셨는데, 일단, 근데 이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서울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 네. 뭐, 대출 받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한 5, 6억 이상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원은 이제 1억 미만 내외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쵸. 금액적인 차이가 크죠. 네.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다중주택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축해서 나중에 팔면, 이제, 보유 중에는 임대소득, 나중에 매매할 때는 이제 매매 차익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다고 저도 봅니다. 손님이 금지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고시원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친구나 이렇게 불러서 해도 되냐? 네,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좀 금지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고시원 입실 계약서 쓸 때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일체 이제 손님은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시끄러워지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시원이 이렇게 방음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옆방에 다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간의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라도 기본적 예의가 있으시면 이제 밖에서 만난다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민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시나요? 네. 민법은 꼭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 거래할 때 민법 중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렇죠. 불이익을 또 피할 수 있고 네. 또 사건 사고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있지만 내가 법을 모른다고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권리는 내가 알고 그걸 이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조금 어렵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길 이제 권해드려요. 네. 여기 이제 방이 40개 되면 한 층으로 되어 있나요? 이건 어때요? 3개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층이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네. 뭐 40개도 가능하겠지만 이 40개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2개 층, 이제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개층으로 된 고시원도 많이 있는데요. 네. 1개층으로 돼 있으면 청소 같은 건 좀 간편하긴 하죠. 음. 근데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다른 층은 그래도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그죠. 예, 그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층이 나눠져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관리는 3개층이라서 조금 더 번거롭긴 해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가스 사용 안 되죠. 네. 이 고시원은 이제 공용시설에서 이제 가스 사용이 가능한데 방 안에서는 이제 불법입니다. 네. 이건 이제 불법이에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이제 고시원이 더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도 코로나 때문에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도 지금 많이 공실이 있고 또 고시원 또 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요즘 공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게 사실이죠. 네. 그죠? 아니, 공실이 많다기보다는 확실히 좀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예전보다 더 예전에 비해서 네. 적어지다 보니까 방값을 많이 못 받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요.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이전 걸린 고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고시원은 이제 법적으로 건물에 보면 이제 건물의 용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전 근생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분이 게 전문가시네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가끔 몰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문이 열려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번호키로 있겠네요. 바꾸고 나면 이제 번호를 모르시니까 못 들어오시겠죠? 이제 방마다 다 이렇게 번호키가 되나요? 네, 그걸로 바꿨어요. 저는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살아갖고, 그냥 방마다 그 이제 열쇠가 있어요. 네. 그 열쇠로 잠그고 들어가고, 네. 또 나서 하고, 내 열쇠를 항상 이제 들고 다니는데, 한 번은 열쇠를 길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충무도 그때 또 없으시고. 그래서 놀라셨겠다. 그냥 그 공용 그 주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여기 이제 500 이상,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전 근린 생활이 아니라서요. 그 숙박업으로 이제 그쵸? 그건 들어가야 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시원은 이제 면적 제한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면적 제한이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50평, 그죠? 네. 150평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생에서는 이전 근생에서는 500제곱 미만까지만 네. 이제 가능하죠. 네. 150평이니까 지금 하신 데가 몇 평 정도 되죠? 100평 정도요. 네. 150평만 돼도 뭐 충분하죠. 그렇죠. 그죠? 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음, 저희 고시원에는 자발적 총무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예. 이것도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이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지저분할 때 좀 도와주는 차원으로 좀 치워주고 계세요. 고마우신 분.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방 안에서 흡연 네, 안 되죠?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네.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울려요. 그 소방배 그래요? 울려서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데는 비교적 이게 괜찮았는데 그 방 안에서 흡연할 때는 무조건 그냥 바로 원아웃, 바로 퇴실도 한다고 네네. 아주 그 고시원 거기 원장님은 강력하게 흡연에 대해서 다시 아예 그분도 그랬어요.
담배 피시나요? 그래서 피면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기억이 나요. 네. 거기 이제 위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으셨던 거죠. 네. 네. 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룸이 40개 정도 되면 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공실률 한 10%로 봤을 때. 그러면은 보통 공실률 10%면은 방이 36개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평균 방 하나당 35만 원은 네. 평균적으로 네. 받는다 치면 한 1,000만 원이 좀 넘네요. 35 곱하기 36 하면 얼마죠? 35 곱하기 36. 제가 계산해 볼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략 계산해 볼게요. 1260만 원이네요. 1260만 원에서 이제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든다까요? 월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네, 월세 비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월세가 생각보다 저렴한 게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얘기하겠구나. 네. 그래서 월세가 총 매출, 기대 매출의 공실률 한 10%에서 20%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20% 정도 잡았을 때, 그래도 월세 비율이 그러니까 60% 미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60% 미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40개 정도 되면 이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니까 수익 구조는 좀 이제 좋아지겠고, 네. 뭐, 공실률 10%만 유지한다고 하면, 이제 월세 부분은 어디에 따라서 월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나가는 고정 비용은 이제 비슷한데, 네. 월세가 위치가 좋은 데는 비쌀 테고, 그죠? 네,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면 700 내외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비용 제하고? 아까 이 정도, 40개 정도 되면? 그쵸. 만실률 90%. 그쵸.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고정 비용 한 200만 원 잡고, 월세까지 하면 한 800? 7, 800 정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은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그 40개 기준에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느냐, 네. 월세는 얼마나 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충분히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대략 뭐 40개 정도 되면 뭐 적어도 한 6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죠? 네. 그 만실률 90%로 봤을 때. 네. 그래요. 자, 불날까봐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예, 돼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불이 그렇죠. 날 수 있는 거고, 아파트도 뭐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했죠. 네.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시설에 대한 보장만 해주는 건 좀 저렴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인적까지 보장해주는 걸 해서, 인명피해까지 해서 한 달에 26,000원짜리. 한 달에 26,000원? 조금 비싼 편인데 그걸로 했어요. 그래요. 좀 무서워서. 그런데 또 그 고시원은 기본적으로 그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화재 진압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물론 네. 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한해서. 근데 그거는 인수하기 전에 이제 소방필증 할 때 그거 다 작동되는지 그죠? 확인하고 그 점검 받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가 고시원은 아주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화재 나는 건 1차적으로 이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 이제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 그거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위에 봤더니 스프링클러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스프링클러의 존재를 알고 나서 우리 집은 스프링클러가 없나 봐 이러면서 되게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기 그죠. 시작했어요. 네. 어찌 보면 고시원이 더 안전한. 네,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이제 나머지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3분 남았네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답변 드리고 오늘 고시원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존 고시원 인수 시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 이거 아까도 질문했는데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알아봐요, 고시원을? 부동산 가나요? 아니면 네. 뭐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죠,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고시원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유튜브 네이버에 검색하면 무수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 네, 고시원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다 보면,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이 사람 그리고 최소 고시원 30개만 네. 임장을 다녀보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중에 최소한 아닌 것들은 걸러지고 몇 개 그 중에서 한 탑 5가 아마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무작정적인 임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 잉클 저 강의 고시원 강의 준비편 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시고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제외를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 게 한 3개 정도 떠올라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군요. 네, 거기서 이제 3개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고시원을 절대로 쉽게 창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좀 착하신 분들이지만 고시원 이렇게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또 일반적인 사이트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고시원 창업의 이제 이론적인 또 법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답을 주셨어요, 우리 앵두님이. 적어도 10사람 정도 만나고 물건을 한 30개 정도 보면 보인다. 그죠? 뭐가 좋고 안 좋고. 그 정도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만한 것보다고 또 그러면서 그냥 선뜻 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30개를 볼 때까지는 그냥 목표를 두고 계약을 안 한다. 마음속으로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창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내가 한 300만 원 이상을 비교적 크게 위험성 없이 벌 수 있는 창업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네. 물론 이제 고시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당을 하셨던 분이 이제 고시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식당 할 때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세요. 그쵸. 그만큼 또 어찌 보면 다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시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고시원 굉장히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 공부 좀 하시고 또 임장하시면 한 1억 원 내로 3, 400 정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1억 원짜리를 해서 상을 좋게 만들면 한 1억 5천에도 다시 팔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시원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1억에서 300만 원 보면 수익률이 30%가 넘는 거예요. 지금 고시원이 아니라 상가 같은 거나 오피스텔은 4%도 안 되거든요, 수익률이.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30%가 넘으니까 해볼만 하죠. 물론 내 노동이 좀 들어가죠. 근데 그 노동도 뭐 일주일에 한 3, 4시간 정도로 가능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운영 중에는 30% 정도의 임대소득, 나중에 팔았을 때는 운영을 잘해서 또 매매 차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크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해서 생활비는 한 300만 원은 최소 잡아야 되거든요. 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 뭐 200만 원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글쎄 여러분들 해보시면 2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내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내가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4% 수익률이면 4천만 원이니까 월 300만 원.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3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1억 가지고 300만 원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다른 것도 물론 나한테 맞는 거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또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고시원도 한번 염두에 두고 창업 아이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앵두님 강의 보시고 올 하반기쯤에 지금 2개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 하시면서 어떤 또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얼마나 버시는지 또 그때쯤 되면
고시원 운영도 지금 이제 1년 정도 채 안 되셨는데 한 2년 정도 되셨을 때 한 번 더 모시고 그땐 더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실 거니까 그때 모셔서 한 번 더 고시원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